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는 뉴스 인앤아웃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포근한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옷차림은 겨울인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YTN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어느 멋진 날, 어느덧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네, 예. 인사드립니다. 이우영입니다. 예, 그 10월의 마지막 날에서 이렇게 두껍게 입고 왔어요? 그렇다기보다는 지난 간밤에 리오넬 메시 선수가 발롱도르를 수상을 했습니다. 플로리다 하면 또 약간 지금 플로리다에 있는데 오렌지 아닌가요? 네, 아무튼 그게 오렌지 색깔이구나. 네, 오렌지. 제가 색을 잘 모르나? 네. 그렇군요. 앵커님 예. 막간 퀴즈인데 오렌지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오렌지. 야, 그 옛날 유머를 아세요? 네, 원래 이게 특정 상표를 얘기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상표를 얘기할 수 없어서. 없죠. 네. 예. 아니 옛날에 orange라는 또 아주 유명한 그 어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입고 나온 거구나. 아닙니다. 그냥 메시가, 보이는 거 그냥 집어 입고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예. 참 그 얘기 해야죠. 오늘은 뭐 삼행시 이런 거 없어요? 네. 오늘은 없어요? 네. 지금 겁먹은 얼굴을 하고 네. 있는데 왜냐면 좀 긴장을 해야지 사람은 항상. 그게 결국 이제 제가 던지면 부메랑처럼 저의 집에 돌아오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제가 그럼 오늘은 그냥 하세요. 네. 예.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는 좋아요와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들이 좀 있죠? 네. 네. 자, 먼저 대통령의 시정연설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 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얘기하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유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한 노력을 꼽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024년 총 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고 하고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했다 강조했습니다. 다만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 5천억 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한부모 가족 소득기준 완화로 3만 2천여 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등이 있고요. 또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라고 하면서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연구개발 R&D 예산에 대해선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면서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외에도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별개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자, 오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협조, 부탁, 관심 이런 키워드가 14번 등장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어떤 부분을 인상 깊게 들으셨나요? 관심이라 그러니까 이우영 아나운서는 저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럼요. 관심이 없어.
아니 내가 안경테를 바꿨는데 우리 팀을 비롯해서 바꿨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유영 아나운서도 그렇잖아요. 원래 그 이제 가장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질문이 오빠 네. 나 어디 바뀌는데 없어? 네, 약간 지금 그런 기분입니다. 그렇죠. 네, 네. 예, 좀 네. 겁을 내세요. 네.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언급 있지 않습니까? 그 쉽게 얘기한다면 이 재정 건전성을 추구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만일을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 상당히 돈을 구두쇠처럼 아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문재인 정권이 뭐 재난지원금도 주고 돈을 쓸 수가 있었어요. 만일 박근혜 정권 시절에 돈을 막 썼다면 코로나 팬데믹 때 제대로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윤석열 정권이 지금 그런 쪽으로 이걸 방향을 잡고 나간다는 건 저는 200% 잘하고 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대학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막 여기에 이제 R&D 투자하겠다. 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대학에서 반도체학과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기초 학문이 제대로 이 발전을 해야지 예? 지금 이런 분야들이 다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를 예를 들면 반도체학과 전 뭐 반도체학과 좋아요. 근데 반도체학과는 그 반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과가 있어야 되느냐 수학, 물리 이런 게 다 혼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가 저는 선행돼야 되는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금 개혁 말도 했다고 하는데 개혁해야죠. 근데 궁금한 게 준비를 많이 했다는데 왜 이번에 발표한 건 숫자는 다 빠져 있어요. 이게 숫자가 빠져 있다.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이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마 국민들도 다 동의할 겁니다. 평소에 생각했던 바대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준비를 했으면 용기 있게 얘기를 했어야지 숫자 다 빠진 이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발표는 저는 더 이상 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방향성은 저걸 동의합니다만 조금 좀 이게 학문이라는 것도 그렇고 기술이라는 것도 그렇고 한 분야 집중 투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종합예술이다. 이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 시정연설에 앞서서 사전 환담과 관련해서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서 오부 요인 그리고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처음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여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전에는 정부 기념식 등에서 마주쳐서 짧게 인사를 나눈 게 전부였고요. 민주당은 지난해의 경우에는 야권에 대한 전방위 수사 감사 등에 반발해서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했고 이에 따라 사전 환담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9시 42분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 접견실에 들어섰는데요. 이 자리에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짧게 악수를 했고요. 옅은 미소를 띤 이 대표는 별도의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 기간 무리를 했으니 사후 관리를 잘해야 한다. 단식하면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더 애가 탄다라고 말을 했고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인이 국회의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또 오부 요인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라면서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문제 해결이라는 특단의 각오를 해야 할 시간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전 환담은 비공개로 전환이 됐고요. 이 자리에서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부 요인들도 참석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의 경우 해외 순방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사전 환담을 마치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윤 대통령에게 3가지 당부를 했다. 먼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꼭 만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국회를 존중해달라고도 했답니다. 그간 대통령 거부권을 너무 많이 썼다면서 이제 더 이상의 거부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의 협치, 소통의 장이 될 일상적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달라 요청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기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까지 이렇게 여야와 당정을 아우르는 대표들이 한데 모여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의의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사전 환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정미 대표가 얘기한 거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한 가지 빼놓고 거부권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 거부권을 왜 많이 사용하게 됐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일방통행만이 지금 사실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다 이정미 대표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가족들끼리도 자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뭐 집에 딱 들어가서 밥 먹나 이 얘기만 딱 하고 뭐 자자는 얘기밖에 안 한다면 이 가족이 아무런 적이 없죠. 굉장히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보다도 여러 가지 세세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국민의힘, 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이렇게 슬슬 불러가지고 같이 만나는 거죠. 자꾸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침묵 시위도 뭐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건 좋습니다만 어쨌든 그 회의장 안에서는 최소한도 시끄러운 일은 없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제발 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총선을 의식해서 중도층 표를 의식해 가지고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어쨌든 일상적 논의 테이블에서 식사도 자주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뭐 밥은 안 먹어도 돼요. 네. 예, 밥은 안 먹어도 되죠. 소주 한잔 하는 건 좋죠. 네, 그렇죠. 예, 네, 김치찌개에다가. 좋습니다. 네. 네. 갑자기 돼지고기 들어간 술이 걸로. 땡기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여야가 본격적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레이스에 돌입을 합니다.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일인 내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일에서 8일 비경제부처 심사, 9일에서 10일 종합정책 질의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증액 감액 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R&D 예산을 비롯해서 세부 항목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해서 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격렬히 대치하는 상황도 예산안 처리 과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정부는 앞서서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2.8% 늘어난 거고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에 최소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기조에 발맞춰서 건전 재정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일단 윤재욱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는 미래를 위한 고심 어린 선택이라며 2024년도 예산안을 관통하는 기본 철학이다.
정부 예산안은 국가 부채 증가세에 맞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현명한 예산안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당은 그러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민생 예산의 중점 확보를 강조하는 한편 최대 쟁점인 R&D 예산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와중에 긴축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재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R&D를 비롯해서 지역화폐,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계대출 등 지원 예산을 반드시 대폭 증액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전망을 조금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다음 달 예산 국회 향배를 결정할 핵심 뇌관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기필코 처리한다는 방침이고요.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이들의 법안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침이 확고해진 상황입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필리버스터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했고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긴축 기조냐 재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냐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축 기조를 유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장기적으로 보느냐 단기적으로 보느냐 눈앞에 당장 떨어진 불을 먼저 끄는 것이 먼저냐 뭐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땐 전 장기적인 시각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것도 단독으로 통과시킬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 근데 사실 민주당도 부담은 좀 될 거예요. 하지만 민주당은 왜 그러냐 하면 핵심 지지층이 어필할 수 있는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본인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핵심 지지층도 환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리를 하더라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층은 과연 어떻게 이렇게 단독으로 계속 통과하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이 민주당은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단독 한다고 칩시다. 그래 단독으로 하면 본인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근데 과연 그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책임 정치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본인들이 단독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단독으로 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네, 늘 이 책임지는 모습이 잘 안 보였는데 맞아요. 네, 이번엔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유영 아나운서도 책임을 질 일 있으면 꼭 지세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휴가를 갈 때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고 중간 아나운서에게 부탁을 그렇구나. 하고 제 뒷담화마저 그렇군요. 예, 맞아요. 이해하는. 생각을 못했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뉴스 중에 맞아요. 하나인데요.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특별법 형태의 의원 입법을 시사하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윤지욱 원내대표가 오늘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의원 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 정책위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담은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두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이 같은 정부 입법은 지자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 경기도 가운데 어느 한 광역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김포시의 의지만으로도 서울시 편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죠. 윤 원내대표는 경기도의 반대 가능성에 관련해 경기도의 의견을 듣고 경기도와 협의하는 단계도 당연히 거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굉장히 뜬금없다, 악성 선거용 전략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 윤지호 원내대표는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응답하는 것이 정당의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김포 외 다른 도시들의 서울 편입 가능성에 대해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지금 김포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 생활권 도시들도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의 편입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일단 서울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경기도 인구는 1,360만 명을 넘어서서 인구수 불균형이 있는데, 이 문제가 고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아가서 이제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도 촉발될 수 있습니다. 일단 메가시티라는 게 기존 대도시가 주변 소도시들을 편입하면서 더 광역화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관련해서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뜬금없다 이런 반응이고, 일각에선 여당의 당론 추진이 내년 총선을 염두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또 서울 편입 이전에 나온 방안 중에 경기 북도에 편입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어제 뉴스에서 이걸 보고서 사실 굉장히 놀랍고 생각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만일 김포 외에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까지 편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있는 총 지역구가 대충 한 14개, 분고까지 하면 15개 될 거예요. 분구되는 것까지 합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외의 지역에서 그러면 우리도 서울에 편입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만일 일부는 편입이 되고 일부는 편입이 안 됐을 때 편입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이 편입이 돼야지 이게 뭐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서울에 편입이 되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재산 가치의 어떤 상승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찬성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박탈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면 이게 그러니까 선거용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이 굉장히 그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박탈감 때문에 총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뭐냐면, 민주당 이거 반대 못합니다. 민주당 왜 그러냐면, 이거 반대했다가 그 지역 주민들 원수가 돼요. 예, 그러니까 반대는 쉽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이 어중간한 입장으로 계속 침묵을 지키는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글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메가시티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례를 드는 게 주로 중국인데, 물론 도쿄도 서울보다 굉장히 넓죠. 그런데 이렇게 그 메가시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말을 꺼내놨으니까 저는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